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 서글프거나 우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정말 불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믿고 지내왔었어요. 적어도 제 인생이 어느 순간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뢰라는 진정한 감정에 의해 변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으로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고 받지 못해 슬플 순 있지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스럽고 버림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설마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 그 생각이 바뀌실 것이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살이 된 주부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현재는 모두 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고 이젠 모두 다 독립을 해 저 혼자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하고 우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저 역시 엄마와 아빠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전 그 옛날 강원도 양구라는 산골 마을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고 그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둘째 동생은 저와 4살 차이였고 막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죠. 시골에서의 삶이 다 그렇겠지만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사는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을 하늘에서 쉬샘을 것인진 몰라도 제 나이 10살이 되던 그해 제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당일은 바로 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아버지 생신을 기념해 온 가족이 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먹게 되는 날이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서 일찍 일어나 아버지에게 인사한 후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셨고 그곳은 아직 전쟁의 잔해가 남은 최전방이었던 강원도에서 늘 지뢰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에도 뒷산 산책을 자주 하셨던 아버진 그날은 유독 혼자서 산책을 나서게 되셨는데 그날 바로 땅속에 매복을 해 있던 지뢰를 밟으시게 된 것입니다. 지뢰는 터졌고 정말 온 동네가 뻥 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컸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을 모두 치른 후에 엄마는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동생과 놀고 있던 저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슬픈 예감은 늘 맞다는 말이 있듯 제 예감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어요. 당시 너무 젊었던 엄만 막내 동생을 낳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그 당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 나름대로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는 결국 태어났지만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늘 제가 막내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지냈어요. 엄만 태어난 막내 동생이 돌이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떠나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엄마가 다른 곳으로 재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마 엄마가 나와 동생들을 두고 떠나게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엄마에게 가지 말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를 휘감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다음날 아침 엄마는 분주하게 짐을 쌌고 저희를 친할머니 댁에 맡겨두신 채 가버렸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엄마가 없으니 네가 동생들 엄마야. 잘 돌봐야 한다. 알았지? 엄마, 어디 가는데? 왜 할머니랑 지내야 하는데? 엄마 다시 오는 거야? 아니, 엄마 다신 안 와. 그리고 엄마 찾지 마. 엄마 거짓말이지. 엄마 나도 데려가. 엄마 나도 데려가요.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잘할게. 엄마, 응? 넌 데려갈 수 없는 곳이야.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라. 전 아직도 매달리는 10살밖에 안 된 저를 야멸차게 버리고 간 엄마의 모습을 잊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는 친척집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꿈도 내가 원하는 결혼이나 진로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죠. 친할머니와 살았을 때의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 건 맞아요. 할머니 늘 제가 안쓰러웠고 그래서 엄마처럼 돌봐주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할머니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갈 곳이 없던 저는 동생과 함께 고모집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도 역시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구박도 받으며 지냈었죠. 고모집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모두 다 대학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란 이유로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 중퇴를 해야 했고 그렇게 2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행복하지 않은 아가씨로 성장을 했어요. 당시 저는 별다른 희망도 결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모 입장에선 홍기가 찬 제가 집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빠르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제 의견은 묻지 않으시고 선자를 잡으셨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선을 불어나가야 했죠. 그리고 등 떠밀려 보게 된 선으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당시 연애를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꽤 공부를 잘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어요. 정말 좋아했고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없는 집안의 딸이란 이유로 남자의 집안에서 반대를 했고 결국 헤어진 후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었죠. 남편의 첫 인상은 덥수룩한 머리에 급하게 빌려 입은 듯한 양복 그리고 손끝에 낀 기름때로 성실한 사람이란 느낌이었어요. 약속 시간에도 급하게 뛰어오면서 연신 사과를 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사실 괜찮고 착한 남자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던 터라 별 관심 없이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 옷자락을 잡고 밥을 먹자 했고 대화를 좀 이어나갔어요. 오늘 일을 하다가 좀 늦어서 죄송해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바쁘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이,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사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죠. 그래서 마음도 배도 든든하죠. 아, 네, 그럼 식사만. 국밥 좋아하세요?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국밥 드시러 가실래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어투와 태도에 저 또한 호감이 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데이트 몇 차례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죠. 고모의 등살에 결혼을 떠밀린 것도 있었지만 남편 자체가 워낙 자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역시 그리 풍요로운 집은 아니었어요. 강원도에 살던 제가 남편을 따라 서울 강북구로 이사를 왔고 그곳엔 무려 7남매에 결혼한 며느리까지 모두 다 모여서 복작복작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평생 가족도 없이 외롭게 지내오던 저에겐 오히려 이렇게 많은 대가족들이 함께 살을 붙이면서 투닥거리고 사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저 역시 이 집안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니 마음의 안정감도 느껴지고 나름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다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모집에서 살고 있던 시절에도 제 친엄마는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그날 그렇게 저와 동생들을 버리고 떠난 이후로 직접 찾아가 볼 생각도 못했고 엄마를 어떤 표정으로 봐야 할지 도저히 자신도 없었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망 끝에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다가 또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생기는 제가 제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결혼식 소식도 엄마에게 알리지 않았고 고모와 고모부를 혼주석에 앉힌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제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남편이었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엄마에게 느낀 감정과 슬픔에 대해 가감없이 털어놓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첫째 딸을 낳고 난 후였는데 아이를 출산하고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으니 너무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들이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저에게 먼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도 태어나고 그랬는데 당신 친정엄마 한번 뵈러 가는 게 어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 엄마랑 연 끊었잖아. 내가 그 양반을 왜 봐. 관심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세월도 흘렀고 당신이랑 결혼도 했는데 한 번도 못 뵈기도 했잖아. 첫째도 태어났는데 설마 문전박대를 하게 하겠어? 나랑 내 동생들 싫다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린 엄마 봐서 뭐해. 됐어. 그러지 말고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김에 한번 뵙고 오자. 가보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에 가시돋친 말을 하며 거부했지만 마음 한켠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있었던 상황이라 막상 앞장서서 가자고 하는 남편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못 이기는 척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남편 말대로 이제는 어엿한 가정도 있고 아이도 낳아 잘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엄마도 어쩌면 날 대견해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마를 보러 간 일은 완벽하게 후회할 만한 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엄마가 재갈한 집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한 블록을 걸으면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지만 그동안은 찾아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었어요. 이젠 어엿한 남편의 힘을 얻어서 엄마에게 직접 찾아갔고 저희 부부를 본 엄마는 정말 세상 당황스러운 표정과 함께 난감한 듯한 아주 오묘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반겨주진 않아도 인사는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없이 엉거주춤하면서 남편과 저를 바라봤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 가만히 있자 안쪽에 새 아버지가 누가 왔냐고 이야기를 했고 당황하는 엄마 뒤로 저는 보란 듯이 저예요, 엄마 딸 금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분위긴 묘했어요. 엄마가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도 함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들어가 앉았고 남편은 엄마에게 인사를 했죠.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식사를 하고 가라는 새아버지의 말에 식사를 마무리한 후 엄마와는 어떤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엄마가 따라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와 나눈 대화는 다시 죽어도 엄마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에 엄마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깊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 잠깐만. 가기 전에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라. 왜?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너 앞으로 이 집으로 나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 불편하라고 일부러 이러니? 뭐?
나도 오기 싫었어. 남편이 그래도 엄마라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도 말하니까 한번 억지로 온 거야. 안 와.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너랑 영끈인 지가 오랜데 무슨 사이라고 인사를 오니? 나 이미 재혼했고 이 집에서 새롭게 자식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오면 나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워.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들 눈에 피눈물 쏟으면서 혼자 가버리더니 그렇게 눈치나 보면서 살려고 간 거야? 꼴 좋네. 그래, 난 이제 너네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그게 지금 엄마란 사람이 할 소리야? 그래, 엄마가 죽어도 남이 죽었나 보네 하면서 살 테니까 어디 한번 그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천벌받은 노인네야. 어떻게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을, 그것도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리고 간 엄마가 몇십 년 만에 찾아간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 야멸차게 돌아섰어요. 그 자리에선 엄마 보란 듯이 울지도 않고 집으로 왔지만 막상 내 친엄마가 자기를 찾지 말라고 죽어도 오지 말아달란 이야기라니 가슴이 사무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고모를 찾아가 이야기하니 나 대신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나 다시는 오지 말래. 자기가 죽어도 찾지도 말고 장례식도 오지 말래. 네 엄마 그 독한 것은 피덩이를 버리고 가놓고도 그렇게 자기 사는 게 더 중요한가 보다. 나쁜 년. 아휴, 정도 없는 년. 고모, 어떻게 엄마가 이래요? 고모도 고모 아들들이라면 소중히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난 오히려 끔찍한 존재인가 봐. 네 엄마 예전에 네 아빠 세상 그렇게 떠나고 셋째 낳기 싫다고 양잿물 먹어대고 할 때 내가 알아봤지. 천륜을 끊고 무시하는 천하의 독한 사람이야. 나도 몇 번 가서 설득해봤지만 피도 안 나오겠더라. 나 그래서 이젠 엄마가 죽어도 연락 안 할 거야. 그냥 엄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래, 네 팔자도 불쌍하지만 그런 건 엄마도 아니야. 너도 네 가정 있으니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그런 엄만 있고 너 행복하게 살아. 속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이런 현실 속에서 나에게 엄마란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해야 했어요. 다행히 나에겐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기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이안을 삼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순간의 상처는 치유되고 무뎌지면서 잘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능력이 특출나게 좋거나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기술로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별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엄마와 완벽하게 틀어진 제가 외로울까봐 제 동생들을 챙기면서 결혼식부터 조카들 생일까지 모두 챙기며 신경을 써주는 모습에 말은 안 해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진 남편이었죠. 제 인생에서 남편을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해오던 남편의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서 받아야 할 큰 금액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몇 달은 버텼지만 결국엔 자재비, 유지비 등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납품은 계속하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없다 보니 남편의 카드를 다 쓰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 신용을 이용해 돈을 모두 다 끌어다 쓰며 막기 바빴지만 결국 부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사업은 완벽하게 망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채무를 안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쫓기는 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집으로 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두려웠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아이들 역시 급식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 학교에서도 일을 빨리 낼 것을 채근하며 교무실로 끌려다니는 일을 겪으면서 집에는 불우한 기운만이 퍼져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뭐라도 해서 상황을 해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땅을 물려줬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떠올랐고 그게 진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급하게 고모를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고모, 그 아버지 죽고 나서 땅 있었던 거 동생이랑 내 앞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 어? 땅? 아, 그래, 맞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거 땅 너네 앞으로 상속됐다고 했지. 근데 그건 왜? 그거 지금 필요해서 일부만 좀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내가 상속받았다면 왜 내가 땅 존재를 모르나 해서. 그거 어딨어? 동생한테 있어? 어머, 얘 큰일 났다. 그 땅 그거 니네 엄마가 해먹었나 봐. 분명히 그 당시엔 너랑 네 엄마가 상속받았는데 땅 처분 얘기는 온데간도 없이 시집가 버렸잖아. 어머, 어쩌니? 뭐? 그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고모?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너희 다 어렸고 그랬으니 그거 처분할 수 있는 사람 네 엄마밖에 없었는데 한번 알아봐. 이런 이야기를 고모로부터 들으니 또 한 번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 살 길을 줘야 할 땅을 그대로 다 엄마가 가져가 버린 것이라면 정말 사람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다시 제 발로 찾아가게 됐어요. 분명하게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 귀로 듣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 참 사람 말 귀등으로 잘 듣는다. 나도 엄마 같지 않은 엄마 찾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묻는 말에 대답해. 감정 발휘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찾아오니? 너랑 내가 계산할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땅, 내 몫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 그거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러 왔어. 내놔. 무슨 땅을 말하는 거니? 네 아버지 앞으로 그런 거 남겨진 적 없고 그거 내 땅이지 네 땅 아니야. 뜬금없이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미 처분해서 그 땅 없다. 엄마 진짜 최악이다. 부모로서 엄마 자격도 없이 최악인데 자식 버리고 나서 자식 앞으로 살라고 남긴 유산까지 훔쳐다 쓸 생각을 해? 엄만 사람도 아니네. 정말 벌받게 기도할 거야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쏘아붙이고 나왔고 이로써 정말로 엄만 내 가족도 핏줄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화는 났지만 빠르게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동안 남편도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늘도 무심하지. 일을 하던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력으로 폐가 매우 안 좋았는데 섬유화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무리를 하다 보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뜬 후 저는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제가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엄마처럼 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죽자 시댁 신우들은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면서 저를 욕했고 빌려간 돈도 갚으라며 성화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모두 견디며 오직 아이들을 위해 저는 일어서야 했죠. 당장 먹곤 살아야 하고 배운 것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일을 받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상속 포기를 한 덕에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단 마음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런 생활을 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직업소개소 앞에서 어묵이나 토스트 등을 파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우연하게 대화를 하고 난 후 매우 친해지게 되었어요. 1년 365일을 빠짐없이 일을 하는 저를 보고 언니는 참 대단하고 안쓰럽다고 해줬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지다 보니 정말 친언니처럼 느껴질 만큼 가깝고 친근해 속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언니는 늘 혼자서 애 키우는데 포기하지도 않고 씩씩한 모습이 보여 좋고 안쓰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아침밥을 든든히 먹으라며 토스트를 주곤 했어요. 생판남이지만 저를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나 고마웠고 그렇게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며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파가 몰아쳤던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소에 오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이를 소개받고 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 길가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놀라서 언니를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에 냅다 언니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었어요. 사람이 난 후에 돈이 있는 것이니 언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일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다행히 언니는 정신이 돌아왔고 추운 날씨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란 생각을 하면서 언니를 돌봤고 언닌 이제 더는 포장마차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괜찮다면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덕에 생명을 어떻게 구했다만 이제 오른쪽 손이 잘 안 움직여서 일을 못할 것 같아. 괜찮으면 네가 내 포장마차 맡아서 해볼래? 매일 일용직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언니, 그래도 될까? 지금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빠듯하게 지내서 포장마차 인수할 돈도 없고. 얘, 누가 너더러 돈을 달랬니?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무슨 돈을 받겠어. 그냥 너 가져가서 하라고. 나 그거 없어도 산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그럼 내가 운영을 해볼게. 대신 공짜로는 나도 싫으니까 매달 언니한테 얼마라도 임대료 내게 해줘. 임대료는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좀 해오고 말벗이나 해. 그럼 돼. 언니 덕에 더는 일을 전전하면서 새벽녘에 나가지 않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꼭 매달 언니에게 임대료 몫으로 언니를 찾아가 음식도 해주고 말벗도 하며 지냈죠. 나름대로 손맛이 있었는지 포장마차는 생각보다 잘 됐고 하루하루 바쁘다 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주변에 서성이는 남성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남편 사업 채권자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일쑤였고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날은 서성이던 남성이 안 보이는 날이었어요. 이제는 안 오려나 보다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장마차 앞에 좋은 외제차 한 대가 서더라고요. 또 낯선 상황이 발생하니 불안했던 마음이 생기면서 무섭더라고요. 차량은 가장 좋은 외제차인 벤츠였는데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내린 후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뒷좌석에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회장님, 여기가 맞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에 문이 열렸어요. 그 뒤로 기부인 같은 품격 있는 여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절 보자마자 두 팔로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이제야 찾았구나 하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너무 구슬프게 우니 일단은 감싸 안으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죠.
여성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말씨와 옷 매무새가 상당히 고급스러웠고 교양이 넘쳤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언니 눈은 틀리지 않군요. 따뜻하고 착한 분이시네요. 네? 언니요? 무슨 소리시죠?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금란 씨가 친하게 지내고 이 포장마차를 물려받아 일을 하게 해준 이용심 씨 친동생이에요. 용심 언니 친동생이요? 반가워요. 이렇게 듣고 보니 언니랑 사뭇 닮으셨네요. 제가 찾아온 이유는 언니의 부탁을 받아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니와는 사뭇 다르죠? 두 자매뿐인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사는 게 달라졌네요. 그래도 하늘 아래 하나뿐인 언니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핏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부탁을 받고 저에게 오신 걸까요? 전 이미 용심 언니랑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는 가족도 아이도 없어요. 제가 늘 돕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을 해왔는데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니 도움을 받은 금남 씨에게 매우 고마워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 고맙고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긴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동안 제 가정을 돌보느라 사는 게 바빠 언니를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동생인 자신을 대신해 우리 언니 목숨을 살려준 나에게 큰 감사를 느꼈다고요. 또 언니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없는 상황에서도 염치를 알고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줄 줄 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준다니 고맙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언니가 쓰러진 순간 자신의 생계가 상당히 급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업고 뛰어서 구해진 것에 대해선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마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에게 받은 포장마차만으로도 고맙고 내가 살아있고 언니가 살아있는 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인데 갑작스럽게 그 일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여성분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도 선뜻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용심 언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려. 아니에요. 금란 씨 아니었으면 그날 언니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도 하기 싫고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났다면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야말로 부모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저를 챙겨주고 한 끼라도 든든히 먹게끔 해준 언니가 고마워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지 마세요. 당황스러워 한사코 거절을 하며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란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그분 입장에선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고 이런 상황이 저에겐 상당히 난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간 언니의 동생이란 분은 저를 찾아왔고 꾸준하게 설득을 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해달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고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했던 제 입장에선 그런 호의가 워낙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나날을 보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동생분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용심 언니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용심 언니의 연락이 왔고 시간을 내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아픈 탓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 동의를 했고 약속을 한 후 동생분을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와줄 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언니를 보러 가기로 한 날 점심 장사만 하고 정리한 후 언니의 동생분을 만나 차를 타고 언니에게 향했습니다. 언니를 만나니 막상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해서 머쓱하게 웃으면서 언니에게 농담을 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포장마차 다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편하게 이야기했고, 언니 또한 웃으면서 농담을 하던 중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 시작했어요. 금란아, 너가 봐온 널 보면 지금 이렇게 한사코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나도 너무 잘 알아. 언니 이미 나한테 충분히 보상해줬잖아. 그리고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구나 할 일인데 그런 걸로 이러는 거 나 좀 불편해. 너 매달 나한테 와서 밥 해주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 닦이고 가고 그런 거 생각하면 포장마차 거저준 것도 아닌데 무슨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니? 이미 언니 덕분에 안정적으로 장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보상이고 보답이지. 뭐 별게 있나? 신경 쓰지 말아요. 너 내 동생에게 들었지? 나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기대 본 적도 없고 너처럼 악착같이 나 지키려고 살아왔다. 나도 알지? 알지. 그래서 더 내 맘 잘 알아줬고 나도 언니랑 더 가까워졌고 잘 알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단 거야. 근데 그런 나를 가족처럼 챙기고 구해준 건 너잖니. 가족이 달리 가족이니?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이야? 넌 이미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가 있어서 힘든 나날도 버티고 살았고 위로받으면서 지냈던 건 사실이야. 그래. 그런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내 동생보다 앞으로 아이 둘 데리고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또 다른 내 동생인 너에게 주고 가야 맞는 거야. 언니, 난 너 가족이라 생각한다. 나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갈 돈인데 내가 내 동생 좀 주고 가는 게 어때서? 가족끼리 너무 그렇게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야. 언니 마지막 부탁이야. 응? 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는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이라곤 내가 책임져야 할 자식들 뿐이었던 삶에서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행운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는 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고 가족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무조건 거절만 하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기도 하고요. 이젠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기로 했고, 언니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산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전 작은 부탁을 하게 됐어요. 손맛이 좋았는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도 끌고 수익도 많이 얻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게를 얻어 음식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안정적인 가게만 있다면 내가 두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성인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내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포장마차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던 가게를 구해 음식 장사를 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물론 이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에 상당한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언니였기에 조건을 붙이면서 제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었고요. 이 가게 내가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너 매달 월세 나한테 내야 해. 알았지? 그럼 언니, 내가 염치 없이 이 가게를 어떻게 무상으로 써요. 정말 고마워. 내가 매달 월세 꼬박꼬박 낼게.
그래, 너 한 달이라고 밀리기만 해봐라. 바로 가게 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 언니, 내가 언제 약속 어기면서 제대로 안 지킨 적 있어? 걱정도 팔자셔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한엔 빌려주는 거니까 잘 쓰고, 알았지? 언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게를 준다는 것도 불편해할 것을 알았으니 빌려주기로 했죠. 정말 친언니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호의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 있었을 거였기 때문에 적어도 언니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주면서 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 덕분에 넓고 따뜻한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음식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저곳에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하는 맛집이 되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은 나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언니에게 고마워하며 지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렇게 지내오던 3년이 되는 시점에 언니는 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사랑 한번 받지 못한 채 살던 나에게 정말 엄마같이 그리고 친언니같이 대해줬던 용심 언니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은 저에게 상당히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가게를 5일간 닫고 언니 장례식을 지키면서 언니를 위해 울고 또 울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장례식이 마무리된 후 발인을 하고 난 후 멍해진 정신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밖을 확인해보니 용심 언니의 친동생이라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얼른 문을 열어드리고 안으로 맞이했죠. 동생 역시 언니를 떠나보낸 후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니 영문을 몰라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일 치르시고 힘드실 텐데 저희 집까지 와주시고 금란 씨도 큰일 함께 치러주시고 우리 언니 가는 길 지켜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금란 씨에게 남긴 것들 전해주러 왔어요. 네? 언니가 저에게요? 어떤 걸? 언니가 금란 씨에게 남긴 편지랑 또 재산들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금란 씨 몫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이 보관했다가 가져왔어요. 동생분이 하는 이야기에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으로 좋겠고 더는 바라는 것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를 잊지 않고 남겼더라고요. 먼저 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를 읽어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목을 놓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언니의 진심이었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남긴 것들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이 먹먹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편지 내용은 이 글을 볼 때면 언니가 세상에 없을 것이니 너무 울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잘 알고 있다시피 나는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엔 그리 거창하지 않다 보니 남기기도 민망해서 너에게 남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언니의 편지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언니는 지금 제가 언니에게 임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전에 살았던 집의 명의 또한 저에게 돌려주었어요. 남들에겐 작은 수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언니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고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이제 정말 네 속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남았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애들 키우면서 돈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재산을 남겨주었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그 가게 잘 운영해서 애들 잘 키우고 지금 사는 집 월세도 정리하고 괜찮다면 내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 편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고요.
언니의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갑작스럽게 나를 두고 떠나가 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도 모두 다 눈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또한 살만한 인생을 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죽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우연히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했던 언니로 인해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이를 받아든 전 언니 뜻을 전달하러 온 동생분에게 이 재산에 대해 제가 다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물었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으니 당연히 필요하다면 동생분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동생분 역시 이런 언니의 유언에 대해 이미 사전에 들었고 동의를 한 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언니를 돌봐준 분에게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라면 그 감정이 어떤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니 동생분 역시 따라 울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날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나를 걱정해 남긴 재산이니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보란듯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불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전혀 모르고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듯 살다 보니 제 삶도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태어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은 터닝포인트를 제공해준 언닌, 이제 더는 저와 함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로 인해 또 다른 인연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언니의 친동생분과는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서 식사를 즐길 정도로 친해져 새롭게 서로의 안식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동생분은 언니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사는 곳이나 말씬 달라도 두 자매가 가진 기본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있어선 정말 찍어 누른 듯이 똑같았고 덕분에 동생분과 저 역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동생분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찾아와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 이후엔 저와 우리 아이들까지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어요. 마침 동생분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비슷해 필요한 학용품 등이 있다면 꼭 우리 아이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는 사려 깊은 면모까지 언니와 똑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받기만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저 또한 뭐라도 해주는 건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 피해의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호의를 받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 언니가 누려야 할 것들보다 훨씬 더 과분한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막했던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질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봐야 한다는 말이 뭔지 깊게 느끼는 요즘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마저 완벽하게 변한 것이 놀라울 정도니까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찾은 명절에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찾아가지도 못했던 고모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고모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저를 도와줄 순 없었지만 늘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안쓰러워해 주셨고 무엇보다 엄마도 버린 나를 걷어서 자식처럼 키워준 분이기도 하니까요. 고모 집을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묻지 않았지만 고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 몫으로 된 땅까지 함부로 처분해 재혼까지 한 엄마는 결국 새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도박을 좋아했던 둘째 아들이 결국 친정엄마가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기를 치고 다녀 결국 경찰서에 합의금을 데려다니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자식들을 지키며 살 자신이 없어 자식들 돈까지 들고 간 집에서 결국엔 돈도 다 잃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신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죽을 때까지 서로 연락도 소식도 전하지 말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더 궁금해하진 않았어요. 세상엔 좋은 인연도 있고 그러지 않은 인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준 언니와의 인연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은 3류소설도 안 될 내용이었는데 그 스토리를 풍부한 하나의 명작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든 제가 그동안 저에게 일어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정리하듯 이야기해보니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기도 하네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한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분명하게 기회는 올 거니까요. 감사합니다.